자, 여러분, 이제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확인 문제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세 문제가 붙어 있는 언어 이해 세트 문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3번 보겠습니다. 우리 3회차 수업에서는 이제 6문제를 풀 건데, 이 6개의 확인 문제는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여러분 나름의 답을 찾아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잠시 볼게요. 사실 시험에 적응이 되기 전에는요, 언어 이해는 지문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분량에 압도되는 경향이 누구나 있어요. 특히 익숙하지 않거나 관념적인 소재가 등장을 하면 지문이 나보다 더 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긴장이 되겠죠? 근데 그 긴장했을 때 습관적으로 빠져나오는 반응이 언어 이해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일단 지문부터 냅다 읽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방식. 상황이 당황스러우면 당황스러울수록 내가 뭔가 압도가 되거나 긴장된다는 느낌이 들수록 냉정함을 잘 유지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상황에 풍덩하고 냅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발 떨어져서 이게 어떤 상황이고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지 흐름부터 잡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게 언어 이해에서는 일단 시험지를 넓은 시야로 보면서 자, 대략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 건지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게 뭔지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자라고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물론 둘러본다고 지문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를 과하게 읽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정보를 과하게 읽으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기가 빨려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나서 되게 금방 지치게 돼요. 근데 여러분 10세트를 달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앞 세트에서 지쳐버리게 되면 뒷심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잘 나눠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장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사실 숙달이 되기 전에는 문제로 들어가도요. 제가 문제를 읽긴 읽었는데 그런데 이게 나한테 뭐로 나는 거죠? 이게 안 잡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은 기초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은 문제 유형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제가 한번 가이드를 하는 대로 쫓아가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런 걸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세요. 여러 명 나온대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나온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명이 나와서 각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용을 하는 개념이 수이성 덕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위글에 등장하는 수이성 덕성의 관계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단어들의 관계를 누가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문을 읽으면서 형식 문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치? 그 문단을 읽으면서 뭐가 궁금해져요? 이건 누가 말했지? 문단별로 말하는 사람 나올 거 아니야. 아, 여기 이 문단은 누가 말하고 어떤 논리가 나오느냐에 따라 하나씩 나눠져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안 어렵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뼈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정보를 쫓아가기 위한. 3번은 기역의 밑줄이 있어요. 자, 이 기역은 민주주의 시대의 중간 집단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토크빌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기억은 토크빌이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나 본데 그 기대가 뭔지 일단 궁금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에는 지문에는 없었던 지문 외부에 새로운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린 지문에서 뭘 찾아와야 될까? 토크빌의 기대를 찾아와야 되겠네. 자, 그래서 지문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지문은 시기별로 다양하게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시기에 누가 나왔는지,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떠하다는 건지가 제시됐었어요. 그리고 3번 문제에서 토크빌이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봐달라고 했었고, 제가 여기다가는 미리 표를 하나 얹어두었는데 사실 이 지문의 문맥을 잘 잡아서 묶어주시면 이 토크빌이 그게 제3공화국식인데요. 앞에 있는 다른 시기의 사람들과 관점이 한번 달라져요. 근데 그 관점이 달라지는 지점에서 등장을 하는 게 중간 집단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1문단에서 중간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중간 집단을 금지시켜버립니다. 루소가 등장을 해서요. 이 일반 의지의 형성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과 수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성과 수의 긴장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을 우위에 세워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성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선거조차도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의지를 해석하고 일반 이익을 잘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 이성이잖아요. 이성이 기준이 되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상길로트는 어때요? 그치? 이렇게 읽어보니까 상길로트한테는 숫자가 중요해요. 인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을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로베스피에르는요. 인민의 민주주의적 실천, 이게 바로 수죠? 수를 덕성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덕성이 중요해요. 그 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게 희생이 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더니 저 사람들은 전부 각자 갖고 있는 기준이 있고 이성, 수, 덕성이라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면 다른 것들의 가치를 눌러도 상관없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성과 수와 덕성은 서로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죠. 자, 근데 여기서 토크빌이 등장을 합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 시대의 중간 집단, 여기에 일단 밑줄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제일 먼저 눈에 팍 들어왔던 게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토크빌은 기대했대요. 3번 문제가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냐 그랬잖아. 여기서 기대의 내용을 읽을 수 있겠네요. 정치적 자유가 실현될 공간을 제공을 함으로써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거야. 여기가 3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흐름을 보니까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혼란해요. 문제점이 생긴 거죠. 이 문제점은 이성과 수와 덕성의 긴장 속에서 생겼던 거예요. 토크빌의 시선에서는 중간 집단의 부재가 그 문제의 원인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토크빌이 왜 중간 집단의 부재가 정치적 혼란까지 이어졌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중간 집단을 묶어버리면서 시민은 덕성을 함양할 기회가 없어졌고 그리고 국가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라가 이렇게 망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은 역할이 될 거야 하니까 민주주의 시대 중간 집단 여기가 바로
해결책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토크빌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긴장을 토크빌이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중간 집단이라고 하는 게 수와 이성과 덕성 사이에 미묘하게 들어가 있던 그 긴장을 날리고 얘네가 같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게 제시가 된 거죠. 그게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저 중간 집단 중에서도 어떤 거? 정당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당 체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자유주의는 이성, 민주주의는 수라고 하는 덕목에 따라 서로 싸움을 했다면 지금은 여기 등장하는 중간 집단을 다시 허용을 했죠. 정치적으로는 정당 체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새로운 엘리트 충원 구조이자 여론의 형성자. 자, 새로운 엘리트 충원 구조니까 이 안에는 이성이 들어있죠? 여론의 형성자라고 하는 부분에는 수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서 정당 체제는 시민과 국가 권력을 이제는 다투지 않고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통제하는 방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수와 덕성은 이제 양립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다 같이 공존하고 있어도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는 못해. 수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는 못해요. 국가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는 못해요. 다 조금씩 덜어서 양보를 함으로써 얘네가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거야 라는 그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문맥을 저 수, 이성, 덕성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일관되게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긴 정보가 저 지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유주의자는 이성이 기준이에요. 요 흐름 안에서 그렇게 많은 말이 나왔던 거고 상필로트는 수가 기준이에요. 로베스피에르는 덕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토크빌은 이들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면서 수, 이성, 덕성이라고 하는 얘네가 전부 양립이 가능한 형태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러가 볼까요? 자, 기억에 대한 토크빌의 기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간 집단으로서 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아닌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닌 게 뭐니?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앞서서 토크빌의 기대가 뭐였었죠?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자, 그 기준을 끌고 와서 여기 사례를 다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학부모 단체, 시민사회, 노조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자, 뭐가 눈에 들어오세요? 앞에 붙어있는 뭐 하는 이라는 표현에 담겨있는 정보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 혹시 뭐 없어요?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게 기준하고 부딪히는구나. 끝. 객관식에서 정답을 찾을 때에는 4개를
맞게 하거나 틀리게 하는 것 대신에 한 개에 확실하게 맞는 답 혹은 하나에 확실하게 틀린 답을 찾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정답은 결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정답을 만들 땐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든 저거는 확실히 답이지 라고 하는 단서를 정답에 매달아놔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어요. 나머지 선택지들에서는 어떻게든 시민적 덕성을 함양을 하거나 국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하거나 그 항목에 해당하라는 표현을 걸어두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틀려야 돼요. 여기는 공통적으로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확실한 게 답이에요. 자, 그런 기준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여긴 이상한데? 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건 확실히 아니야. 뭐예요? 혁명 초기의 자유주의자가 민주주의 실현에 관심이 많을까? 그렇지. 혁명의 초기 때에는요, 이성과 수가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실현에 관심이 많지 민주주의의 실현에 관심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점에서 여기를 봤을 때 이거는 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전제된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저게 확실하게 정답. 이렇게 읽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적 실천, 수. 공화국의 제도 내에 한정했다. 저 제도가 바로 덕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여러분들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검토해 주시면 되겠어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성과 덕성이 수를 통제를 하는 장치가 이 지문의 문맥에서는 뭐죠? 지. 정당체제.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 중간 집단. 저 중간 집단의 세계에서는 이제 이성과 수와 덕성이 긴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긴장 관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성과 덕성의 견제 능력이 위축되면서 수의 민주주의가 전제정으로 귀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위글에 등장을 하는 토크빌의 이해에 따른 판단이었었고요. 자, 이성과 덕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수가 대표 없이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 지문의 흐름에서는 수가 이성과 덕성을 갖추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모양은 정당체제예요. 그러니까 토크빌의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대표 없이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는 거, 이거는 누구의 관점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 상퀼로트들이 원했던 거. 상퀼로트들이 원했던 세계에서는 이성과 수가 긴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립을 하게 되면 관점이 안 맞을 거예요. 정답은 3번. 자,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정당체제. 그러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은 사실은 같은 논리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덕성을 매개로 하여 수와 이성을 일치시키려는 시도, 이거는 로베스피에르의 시도입니다. 국민과 대표의 동일시를 가져오면서 절대 권력이 출현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2번 문제 안에 담겨 있는 시각은 뭘까요? 저 문제를 내면서 출제자는 이렇게 지문의 문맥을 한번 크게 쪼갠 거예요. 중간 집단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이 시기에는요, 수와 이성과 덕성이 긴장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토크빌 이후의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수와 이성과 덕성이 양립하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네들이 양립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수는 이성과 덕성으로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가치가 온전하게 다 인정이 된다라기보다는 양립이 가능한 범위가 되도록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 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로 얘기하면, 지문의 개념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언어로 얘기하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혹은 간접민주주의라고 부르죠.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실현이 되는 대신 대표를 통하여서 실현이 되는 걸 대의라 그래요. 뜻을 대리한다. 바로 그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우리가 지구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체제로 존재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현행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의 특성, 수를 인정하되 이 적당한 범위의 통제를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 인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제도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현행의,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제도는 어떤 역사에 기반하고 있나 라는 게 지문에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간접민주주의인데, 간접민주주의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게 참 재밌지 않나요? 문제를 내면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한 가지 해결해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보다 좀 더 관념적이에요. 철학적 글쓰기라고 하는 인문학적 장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인문학적 장르는 관념적인 내용들이 특히 철학 영역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림이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증적으로 사고하는 친구들은 되게 빨리 푸는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읽으면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여기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철학은 되게 까다롭게 느껴지는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다 풀어질 부분이에요. 근데 풀어지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저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4번이 신호를 보냅니다. 철학적 텍스트라는 개념이 여기 등장한다고 말을 했어요. 뭔지는 모르고 일단 읽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서 밑줄이 3군데가 있는데 ABC를 바르게 이해한 거를 찾아달래요. 뭐 ABC가 뭔지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 주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비극적 황홀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제가 출제자가 네모를 치거나 밑줄을 긋고 기호를 붙이는 것과 같은 행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밑줄의 주변의 흐름을 보면서 한다고 그랬었죠?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밑줄의 주변에 논리가 하나 심어져 있을 거예요. 자, 6번에서는요. 헤슬레가 보기에 심사위원이라고 할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읽어줄 수 있는 건 헤슬레라는 사람이 지문에 나와. 이 사람이 뭔가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주관을 표현할 거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문을 읽으면서 헤슬레의 관점은 어디 나왔지? 라는 거는 의식을 하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지문의 철학적 텍스트는 1문단 시작하면서 경험과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범주로 우선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대목에서 훼슬레의 철학 장르로는 글쓴이가 논거로 사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훼슬레의 철학 장르론 안에서 주제의 특성과 글쓰기의 특성에 따라 객관성, 주관성, 간주관성, 그리고 객관성의 장르, 주관성의 장르, 간주관성의 장르가 등장을 해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인데요. 지문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되는 자리는 헤겔의 논리학, 데카르트의 성찰, 플라톤의 국가, 이런 단어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문을 읽어본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제 1문단인데, 1문단을 쑥 눈으로 훑어내려갈 때 느낌이 어때요? 안 어렵게 보이죠? 그냥 순탄하게, 그러냐 하면서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철학적 글쓰기 방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사적 취향이 아니라 철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랑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방식이래요. 정당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3문단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되면은 구체적인 단어들은 원래 눈에 쑥쑥 잘 들어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시선이 거기 꽂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철학은 관념적이거든요. 관념적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쓱 읽었을 때 눈에 잘 감각적으로 들어오진 않는다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 저렇게 구체성이 강한 내가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은 표현이 나오면 얼마나 주목이 되겠냐고요. 이 자리가 조심할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했던 위대한 세 분의 철학자는 사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문에서 글쓴이의 주장이나 훼슬레의 견해가 중요할까요? 여기 계신 세 분의 철학자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글쓴이가 더 중요하죠. 글쓴이가 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저분들을 사례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건 헤겔의 논리학이나 데카르트의 성찰이 아니고 훼슬레가 철학 장르론에서 어떤 방향의 견해를 밝혔는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훼슬레의 관점에서 이거를 읽어줘라는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문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요. 1문단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건 경험과학과 철학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예요. 경험과학은 실증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철학은 현상 너머의 메타 원리를 다루기 때문에 경험적인 증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철학 역시 학문이기 위해서는 정당화의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철학적인 정당화를 할 거야? 라는 게 논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대목에 있어서 훼슬레라는 학자는 철학 장르론이라는 이론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주제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쓰기 양식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글쓰기 양식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당화를 하는 방식이나 기법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는 건 요거예요. 세 범주에 포섭되는 주제 영역과 세 유형의 텍스트 양식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1:1 대응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범주와 글쓰기 방식이 반드시 존재, 인식, 의사소통에 따라 존재는 A, 인식은 B, 의사소통은 C 이런 식으로 묶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무관한 거죠. 서로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해져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문단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 군데 노란 글씨가 쑥 올라오는 형태로 아, 웨슬레가 이런 소리 했구나 라는 걸로 읽힌다면 정확하게 읽으신 거예요. 저걸 가지고 낸 문제가 바로 5번입니다. ABC를 바르게 이해한 것을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자, ABC는 보시는 것처럼 철학적 글쓰기 양식에 대한 분류예요. A와 B도 관주관성을 자 보세요. 주제로 다룰 수 있다. 그렇죠? 주제로 다룰 수 있죠? 왜요? 주제와 글쓰기 방식은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맞는 얘기. 자, A와 C도 저자를 나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뒤에 붙어 있는 게 어떤 주제냐라고 하는 주제 영역의 속성이에요. 저자를 나로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글쓰기 방식에 관련된 속성이에요. 저자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글쓰기 방식에 따른 속성이에요. 자, A와 C입니다. 글쓰기 방식에 따른 속성으로 저자가 전면에 드러나는 건 A는 해당 사항이 없죠. A에서는 저자가 글 뒤로 숨으니까요. 자, 반면에 이 디귿에서는 B와 C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주관성, 간주관성이니까 둘 다 저자가 전면에 나오고 따라서 저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죠. 따라서 이 얘기는 맞아, 여기는 틀려요. 정답은 기역, 디귿. 자, 5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문에서 확실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는 무엇? 그렇지. 여기 3개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리트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때 지문이 제시하는 논리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논리대로 해결을 해야 가장 쉽게 풀리기 때문이에요. 자, 나머지 문제 짚어볼까요? 자, 철학적 텍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실히 틀린 거를 찾아라가 되는데요. 저는 여기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면서요. 이미 5번을 풀면서 이 주제 영역과 글쓰기 영역이 구별되어 있다는 게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사실은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에 등장한 이론 체계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와서 글쓴이 시선에서 보자면 주장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요거는 그냥 같은 취지의 표현을 바꿔 쓴 거고 1번은 양식을 선택하는 얘기를 했고 3번은 반론을 견디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식으로 주장을 정당화할 것이냐라는 전략에 따라서 양식이 선택이 되는데 어떻게 주장을 정당화할지 전략을 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 주장의 타당성이 그 즉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읽고 이리로 가고 양식에 따라 이걸 결정한다로 보면 이걸 어떻게 장담하냐가 나오죠.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할 거냐라는 건 전략적인 측면인데 어떤 전략을 쓰냐가 승패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반면에 3번에 반론을 견디는 힘이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합당할 수 있어요. 웨슬레가 바로 저 생각인 거에서 간주관성은 반론을 견디는 힘을 굉장히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주장의 정당성, 그러니까 정당화의 책무를 수행을 하는데 적합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던 거죠. 양식에 대한 저자의 사적 취향이 부차적이야 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단순한 사적 취향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문단 후반부
이 부분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고요. 진술 내용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문단에서 했던 게 뭐였었죠? 경험과 과의 차이점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6번. 페슬레가 심사위원이라고 할 때 취할 만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상황이고요. 페슬레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기 사례 안에서 초점을 둘 부분은 이 논문이 대화편 형식으로 쓰여 있다는 거고, 대화편 형식은 현재 객관성의 장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논문의 현재의 양식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과연 심사 대상 논문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논점으로 만들어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페슬레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결국 학문은 학적 건강도를 높이기 위한 정당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건데, 그 학적인 정당성의 책무라고 하는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화편의 형식이라고 하는 건 간주관성의 장르를 의미하는 거죠. 이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방식의 정당화 기법은 상당히 괜찮을 만한 방법이야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기준을 그대로 반영해서 나오는 반응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금방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이죠. 모든 선택지는 이러 하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에 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럴 수 있다, 없다 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논지가 들어간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의 글쓰기가 저 논거에 기반으로 한다면은 페슬레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있다고 그러겠죠? 용인할 수 있다고 얘기한 1번, 4번, 5번 세 개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논거까지 맞춰져야지 완결이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1번, 4번, 5번의 논거 세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3번이나 5번, 4번이나 5번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페슬레의 관점과 기준이 안 맞아요. 반면에 1번 선택지에 논증의 정당화에 기여한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페슬레의 기준에 잘 들어맞아요. 따라서 페슬레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표현으로서 5개의 선택지 중에 인정되는 건 1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해를 한다는 건 남의 시선을 잘 관찰해서 따라가는 거.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데 남의 시선을 관찰하는 게 그리고 잘 따라가는 게 말만큼 그렇게 쉬운 거라고 한다면 언어이의 평균이 15개 수준이 되는 일은 안 일어나겠죠? 네, 맞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수월해 보이지만 막상 내 문제가 됐을 때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객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고득점을 위해 저는 공부를 일단 시작한 이상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고득점이 목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리트고 리트에서 고득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로스쿨이 어느 학교에서 출발이 됐느냐라는 거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커리어의 1단계예요. 그래서 고득점을 받는 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좋거든요. 그 단계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객관화 훈련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 객관화 훈련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나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거. 그게 올해 저하고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거창해졌고요.
뭐 오늘은 기초 강의 첫 번째 시간이었으니까 일단 잘 읽자. 네. 일단 잘 읽고 내 시선과 글쓴이 시선 분리해서 제가 뭘 했는지 잘 들어보자. 거기까지만 가도 돼요. 잘 들어보고 안 흔들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최종적으로는 잘 하는 단계까지, 점수 잘 나오는 단계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레슨 2, 이제 지문의 구조를 읽는 연습이죠. 핵술, 대비, 나열 관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